오늘도 도시락 이슈 이도선 기자, 월드클래스 이용주 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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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도선 기자 약간 성시경 씨 오, 그래요. 그러네요. 네가 없는 거리에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노래까지 원한 건 아니겠지만. 네. 빨리 열어봅시다. 아, 바로 가보시죠. 첫 번째 도시락 제가 바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귀여운 고양이 도시락인데 네. 뒤집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극적 상봉의 열쇠를 어. 뽑아봤는데요. 이 생이별을 했던 네 남매가 이 반세기가 넘어서 만에 처음으로 다시 만났습니다. 오. 이 같은 하늘 아래 살면서도 서로 연락이 닿지 않았던 건데요. 어제 58년 만에 극적으로 상봉했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죠. 네. 네, 지금 들어오는 저 두 분이에요. 오. 지금 앉아 있는 여성분과 만나서 인사를 하죠. 오. 지금 저게 만나는 모습입니다. 어제 이제 서울 동작경찰서에서 저분들이 저렇게 네 남매, 저분들이 네 남매인데요. 어머. 저렇게 58년 만에 만났습니다. 현장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도 아이고. 지금 저분이 눈물 흘리는 것처럼 함께 흘렸다고 하는데요. 이 남매가 마지막으로 함께한 게 1965년 3월이었습니다. 꽤 오래됐죠. 이 당시 8살이던 셋째 희란 씨와 6살이던 넷째 경인 씨는 어머니와 함께 전차를 탔다가 인파 속에 손을 놓쳤습니다. 이 두 자매는 전차 역사에서 부모를 기다렸지만 끝내 만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 저 처음에 만날 때 어색하게 서로 이렇게 목례를 하는 네. 장면이 오히려 좀 뭉클한데요. 50년 넘는 세월 동안 생사도 모른 채 그러면 서로 이렇게 나무로 살아왔던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희란 경인 씨는 아동보호시설로 옮겨져서 정인과 혜정이라는 이름으로 자랐다고 아. 합니다. 이 맏언니 희재와 그리고 맏오빠 태쿤 씨는 이 동생들을 찾아 전국을 헤맸지만 만날 수 없었는데요. 그 예전에 유명했던 그 가족 찾기 프로그램 두 차례나 나갔는데도 소득이 없었다고 합니다. 네. 이 희재 씨가 마지막 희망이라는 심정으로 경찰서를 찾아 두 동생에 대해서 정식으로 실종 신고를 했어요. 근데 동생들 잃어버렸다 신고를 했고 두 동생이 실종된 곳이 서울 동작구라는 게 밝혀져 서울 동작경찰서에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만날 수 있었던 건가요? 네, 그 네 남매, 그 자신들의 몸에 새겨진 DNA가 실마리가 됐는데요. 이 경찰은 희재 씨의 유전자 정보를 채취해서 실종 아동 DNA를 등록하고 보관하는 이 아동 권리 보장원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에 이 경인 씨도 서로 연락이 안 됐잖아요. 네네. 이 자매 경인 씨도 인천 연수경찰서에 자신의 DNA 정보를 제출했습니다. 이 나무로 살던 자매들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1년을 사이에 두고 서로 자신의 DNA를 등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뭐가 통했다. 이거는 네. 이게 그런 인연의 거를- 끈이라는 게 서로 전혀 모르고 살았는데 맞아요. 비슷한 시기에 네. DNA를 등록했네요. 2011년에 등록하고 아, 이게 눈물 2022년에, 난다. 네네. 21년, 22년 1년 사이에 등록을 했어요. 네. 이게 두 번째 DNA, 경씨 DNA가 등록이 되니까 그제서야 이제 보호원에서 이거 찾은 거죠. 이 두 사람이 일치한다는 걸 깨닫게 됐고 지난 26일 이 네 사람이 같은 혈육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 인터뷰 보시죠. 확인하는 과정에 유사한 사람이 있다. 이래서 2차 DNA 채취를 하자. 이렇게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작년 12월에 2차 DNA를 채취해서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그거의 일치가 됐다고 연락이 온 겁니다. 와, 진짜 대단하네요. 우리 박수 한번 치죠. 와, 진짜 잘 너무 됐네, 대단한 진짜로.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 몸속에 있던, 남매의 몸속에 있던 유전자가 핏줄을 통해서 이게, 진짜 이게 핏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네요. 맞아요. 놀랍습니다. 핏줄이 당긴다는 말 뭐 하잖아요. 진짜로. 그런 것처럼 정말 이런 우연이 만들어졌습니다. DNA가 극적인 상봉의 열쇠가 됐는데요. 이 혈액과 머리카락 등을 채취해서 유전 정보를 대조하는데 이 혈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58년이나 다른 이름으로 살던 희란과 경인 씨는 언니와 오빠를 만나고 자신들의 이름도 되찾았습니다. 인터뷰 한번 들어보시죠. 엄마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서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은 너무너무 춤추고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엄마 소리라도 한번 하는 게 제 소원이었는데 그래도 언니하고 오빠가 있어서 든든하고. 네, 58년 만에 만난 첫째와 셋째 자매였습니다. 이 전국에 전단을 붙이고 방송에 나가서도 서로 만나지 못했던 이 네 남매는 이렇게 기술의 발달로 서로의 얼굴을 다시 보게 됐는데요. 지난해 5월 기준으로 실종 아동 업무 시스템을 통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사람이 무려 658명이라고 합니다. 현재 실종 아동과 보호자의 유전 정보가 4만 건 넘게 보관돼 있다고 하는데요. 유전자 검사가 장기 실종자를 찾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꼭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이 언니 오빠를 찾은 아까 희란 씨 정말 축하드리고 자, 요 지금 상황을 잘 보시고요. 혹시 본인이 실종 아동이라고 생각하시거나
실종 아동이 있는 곳에 뭐 보호자라면 가까운 경찰서를 찾아서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면 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좋은 소식 더 있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도시락도 볼까요? 네, 두 번째 도시락 바로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집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이제는 녹색입니다. 오. 인데요. 뭔가 녹색이 된 건지 먼저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네, 녹색 어, 아니 노란색인데요? 맞아요, 노란색이요. 어. 노란색 차량, 하얀색 차량, 어허. 여러 가지가 있죠. 이제 보기만 해도 저게 비싸 보이죠. 파란색 차량도 있어요. 와우. 이른바 슈퍼카. 슈퍼카죠. 아하. 형형색색입니다. 유흥가를 누비는 이 슈퍼카와 줄지어선 그런 고가의 차량들을 찍은 영상인데요. 이게 3년 전에 한 대학생이 올린 거예요. 근데 예. 당시에 국세청이 이거 좀 이상하다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아버지 회사 돈으로 산 차들이었다고 합니다. 네. 회사 돈으로 이런 차 사도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그럼 안 되죠. 이 회사 돈으로 사는 법인 차량은 사적으로 쓰면 사실 안 되거든요. 업무용으로 써야 돼요. 네. 근데 법인차로 등록하면은 이 구매비와 유류비 등을 경비로 인정받아서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업무를 하는데 스포츠카가 필요한가? 그러게요. 필요할까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 최근 근데 5년 동안 이 4억 원이 넘는 차량을 산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그중에 4억 원이 넘는 차량 10대 중에 9대 정도가 법인 차량이었다고 합니다. 와, 회사에서 산 거예요. 10%가요? 네. 와. 대박. 아니 그 플렉스가 요즘에 굉장히 인기인데 플렉스를 뭐 본인 돈으로 해야지. 지금 뭐 아버지 회사 돈으로 하겠다는 거 그러니까요. 아닌가 지금? 네, 이게 뭔가 내 돈 내산. 내 돈 주고 내 차 사는 거 무슨 문제가 그렇죠.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회사 회사 돈으로, 돈. 네, 회사 돈으로 음. 법인 차량을 등록해서 이렇게 쓴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건데요. 이 법인 차량인지 사실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새로운 정책을 내놨는데요. 이르면 올해 7월, 이제 오는 7월부터 법인 차에는 전용 번호판을 저렇게 녹색 계열을 오. 이용해서 붙이도록 하게 한다고 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번호판 색을 다르게 해서 녹색 번호판을 달면 요건 법인차구나. 네. 나 이 슈퍼카 타고 다니는데 저 법인차로 슈퍼카를 이렇게 알 수 있게. 맞아요. 네, 막 이렇게 못 보던 스포츠카, 비싼 차가 딱 지나가는데 녹색 번호판 달고 있다? 그 법인차입니다. 오케이. 이 공공 분야 관용차와 공공기관이 구매하거나 빌린 차량, 또 이제 법인이 구매하거나 빌린 차량 모두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네. 근데 전기차 파란색 달고 있잖아요. 그쵸. 예. 그 전기차도 법인 차량이라면 만약 법인차로 등록된 거라면은 바꿔서 이 녹색으로 달아야 됩니다. 아,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기존 법인차들도 녹색판으로 바꿔야만 받을 수 이런 세제 혜택 같은 걸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 색깔이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저 이태리 타월 색깔이잖아요. 네.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근데 아까 화면에 이렇게 나왔을 때 네. 굉장히 눈에 띄어요. 맞아요. 번호판이. 맞아요. 그렇죠. 근데 전기차면 파란색인데 파란색과 녹색 법인차 같이 이렇게 녹파 같이 섞어주면 안 되나요? 알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자, 어떤 차량들이 녹색으로 바뀔지 한번 보겠고요. 다음 도시락 열어주시죠. 네, 세 번째 도시락. 바로 가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빠밤. 그걸 왜 거기에 넣어? 뭡니까? 인데요. 이 영상 제가 아까 비장의 무기를 준비했던 그 네. 영상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배달원이 계단을 오르죠. 뭔가 승자를 들고 왔는데 저거 피자 상자 같아요. 네네네. 맛있는 피자가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잠시 뒤에 이상한 모습이 또 포착이 됐습니다. 한번 보시죠. 뭔가 굽히더니 상자 오른손에 들고서는 저거를 옷 안에다가 쓱 넣고 저 안에 넣잖아요. 이렇게 쓱 넣고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피자를 배달하러 왔다가 다른 택배 상자를 들고 내려간 거예요. 기다리던 택배가 오지 않은 걸 알게 된 피해자가 CCTV 영상을 돌려보니까 저런 장면이 딱 잡혔습니다. 아하. 와, 이거는 조금 선을 넘는 것 같은데. 솔직히 얘기해서 한국인들은 남의 자리를 탓하지 남의 물건을 탓하는 그쵸, 민족은 그쵸.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남의 물건 가져가는 거 저거는 국룰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안 가져가기로 했잖아. 근데 남의 택배를 저렇게 가져가면 이제 누가 마음껏 택배를 시킬 수 있겠습니까? 맞아요. 카페 위에 놓인 휴대전화, 그렇죠.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전화, 안- 자리 맞는 데 쓴 휴대전화나 이 현관문 앞에 있는 택배는 사실 가져가지 않는 게 국룰이다.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한 규칙이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저거 가져가 버릇하면은 보관함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 택배 기사는 더 힘들 거 아니에요. 네. 예전에 그냥 그렇죠. 문 앞에 놓고 가세요 이런 문구만 있어도 됐는데 이런 피해 있으면 안 되는데 이 피해자 신고를 받은 경찰이 1시간 만에 출동해서 네.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자가 물건도 사과도 모두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상자 안에 든 건 커피 캡슐 69,000원어치였는데요. 피해자 인터뷰 들어보시죠. 이미 까서 하나를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갖고 와서 사과부터 해라라고 했는데 걔가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밤늦게나 새벽분이 안 될 것 같다고 네, 이런 상황입니다. 경찰은 이 배달원을 절도 혐의로 입건하고 추가 범행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택배는 건드지 않는 걸로. 네. 그래야 우리가 문 앞에 택배를 맞아요. 배달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아이고.
네, 다음 도시락 바로 가죠. 네, 네 번째 도시락 옛날 도시락 준비했는데요. 네. 바로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내쫓아야 해. 말다운표. 이게 한 무속인 관련 이야기인데요. 지난 2021년에 자신의 집에서 퇴마 의식을 한다며 20대 여성을 묶고 구술할 때 쓰는 복숭아 나뭇가지 등으로 때렸습니다. 이 아내는 피해 여성을 붙잡고 있었는데요. 폭행이 2시간 가까이 이어졌다고 하는데 피해자 결국 숨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거는 이 숨진 여성, 이 무속인 부부의 딸이었습니다. 자기 딸을 친딸을 때려서 지금 숨지게 한 거잖아요. 근데 대체 왜요? 이게 딸이 어릴 때부터 좀 청력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고요. 또 심한 우울증을 그 범행 당시에 심한 우울증 증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네. 이 부부는 딸에게 귀신이 들어와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이게 뭐 우울증이라든지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니까 이거 귀신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결국 이런 일을 벌였던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재판에 당연히 넘겨졌죠. 이 무속인은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범행을 도운 아내는 벌금 250만 원을 받았습니다. 딸을 때려서 숨지게 했는데 징역 1년 6개월이면 사실 좀 일반인 너무 입장에서 짧은 제가 것 보기엔 같아요. 좀 너무 가벼운 처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뭐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재판부 판단에 보면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방법으로 치료를 한다는 명목 아래 상해를 가하다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다만 이게 목숨을 해치려는 그런 의도보다는 상식을 벗어난 잘못된 믿음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봤는데요. 이 부모들도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점 등 이런 것들을 고려했다고 합니다. 아이고.